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여성으로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나도 무겁게 가슴에 남아 훌훌 털어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털어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 한번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져 지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모두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가 없는 이모 집에 저를 맡겨두었습니다. 이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없었는데 제 나이 3살 때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3살이면 한창 예쁠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모는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모는 정말 친자식처럼 저를 돌봐주셔서 저는 이모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월급을 받으면 이모에게 저를 키우는 값이라고 생활비를 보태주셨기 때문에 이모가 더욱 저에게 복덩이라며 잘해주셨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8살이 되면 집에 혼자 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며 8살이 되면 꼭 같이 살 수 있게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 나이 6살 때 한 약속이니까 저는 2년만 더 기다리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모가 저에게 잘해주신다고 해도 친부모만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모는 서운해하시면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좋지 하시며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모는 제가 무서운 꿈을 꾸지 않도록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주시고 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이모는 제 나이 7살 때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기적처럼 생긴 아이라며 정말 기뻐했고 이모부 또한 그런 이모를 공주처럼 받들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친척 동생이 생기게 되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동생이 정말 가지고 싶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동생을 낳을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친구들이 동생 자랑을 할 때마다 그렇게 배 아팠는데 저에게도 동생이 생긴다고 하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8살이 되기 직전 이모는 사촌 동생을 출산했고 저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아기를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작고 예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8살이 되면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신 부모님께서 1년만 더 기다려줄 수 없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모와 부모님께서도 은근히 소리를 높이며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8살이 되기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주눅이 잔뜩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오로지 저를 위해 하루를 살아왔던 우리 이모가 그때부터 저는 군 식구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사촌 동생이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사촌 동생을 위해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 또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러웠습니다. 저도 고작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인데 당연히 질투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잘해주던 이모가 갑자기 저에게 차가운 말투를 쓰고 제가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저를 귀찮아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방은 우리 아이가 써야 하는 방인데 하면서 계속해서 눈치를 주시니 저는 하루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부모님께서 저를 보러 와주시긴 했지만 같이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제가 이모가 차가워졌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미안해하시며 저에게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모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생긴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신세가 되었지만 꿋꿋하게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버티고 참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약속하신 1년이 지나가고 9살이 된 어느 날, 제가 폐렴에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서 앓게 되었고, 이모는 사촌 동생에게 옮기기라도 할까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사촌 동생에게 병을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셨겠죠. 부모님께서는 급하게 연락을 받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이모 집으로 오시다가 그만 사고가 나게 되었고, 저는 끙끙 앓던 도중에 이모 손에 이끌려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한날 한시에 부모님을 잃게 된 저는 고열로 장례식장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일주일간 입원을 한 뒤에 다시 이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도 하기 전에 이모는 저를 짐덩어리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부는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고 그렇게 상처를 주지 말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이모는 그런 이모부에게 매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고 좋아서 애를 맡게 된 줄 알아? 언니가 죽어서 짐덩어리가 생긴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남편이 되어서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줘? 당신은 우리 자식보다 얘가 더 좋은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정심이 아무리 넘쳐도 그렇지 애 키우는데 드는 돈이 한두 푼이야? 그럴 때마다 이모부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저를 방에 들여보내셨고, 꼭 싸움 끝에 저를 찾아와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지금은 실컷 뛰어놀아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사촌 동생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이모부도 자기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모부는 항상 저와 사촌 동생을 공평하게 대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선물을 사와도 제 것까지 항상 챙겨주셨고, 새 옷을 살 때에도 어떻게든 제 옷 한 벌을 사주시려고 이모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이모와 이모부를 비교하게 되었고, 이모부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이모부에게 늘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애 입히고 먹이고 할 돈도 모자라는 와중에 뭐 예쁘다고 군 식구한테 돈을 써? 지금이라도 고아원에 보내는 거 늦지 않았다니까? 어떻게 자기 조카를 고아원에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애 걷어둔다고 보험금은 다 수령해놓고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굴면 천벌받아. 여태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그 보험금 다 썼겠다. 푼돈이야 그거. 저는 그 대화를 엿들은 이후에 정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고, 최대한 이모의 심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안 입고 안 쓴다고 해도 저에게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죠. 밥 먹을 때도 사촌 동생과 저의 반찬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소풍 갈 때도 도시락 한 번을 싸주지 않아서 늘 1,000원짜리 김밥을 포장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급식비나 우유값도 전부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모에게 그 돈 달라는 소리를 쉽게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도 급식비를 밀리다 보니 담임 선생님께서 한 번은 이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모는 그게 또 자존심 상한다며 저를 혼내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군 식구로 살게 된 지도 꽤 흐르고,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저는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건가 잠시 부푼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명함을 받은 주소로 찾아가니 저에게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으면서 트레이닝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춤, 노래, 연기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배워야 한다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서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을 우울해하면서 의기소침해하고 있자 이모부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솔직하게 제가 받은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모는 그런 거 다 사기라고 하시면서 주제 파악을 하라고
누가 너한테 연예인 하라고 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부는 하고 싶으면 트레이닝비를 주겠다고 저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모는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 된 마당에 그렇게 큰 돈을 쓰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나셨죠. 저도 염치가 없어서 이모부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기획사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신선한 마스크는 찾기 힘들다. 돈이 부담되면 보호자를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다. 연예인이 딱 어울리는 직업이다 하시면서요. 트레이닝비를 깎아주겠다고 300만 원만 내라고. 원래 6개월 트레이닝 비용이 700만 원인데 파격 할인해주는 거라며 저에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마련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모부께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며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나서 바로 그 회사에 돈을 주었고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는데 한 달 만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연예 기획사가 아닌 일종의 학원 같은 곳이었고 순진한 학생들을 꼬셔서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한 뒤 그냥 대충 연기 수업만 받게 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당연히 저는 이모에게 눈물 콧물 쏙 빠질 만큼 혼이 났고 이모부는 저를 토닥이면서 그런 게 전부 경험이 되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이모에게 대역죄인이 되었고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나이가 되자 저는 기숙사가 딸린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특성화 고등학교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상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대학을 갈 마음 또한 없었기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모부는 저에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위험해 보인다고 반대를 하셨지만 이모의 눈치를 보는 것보단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모가 드디어 저를 치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결정을 참 잘했다며 고등학교 등록금은 내주시겠다고 선심을 쓰셨거든요. 저는 결국 이모부의 반대에도 짐을 싸서 대전에 있는 기숙사 고등학교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모와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학교 생활에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모부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간간히 연락이 오긴 했지만 기숙학교에는 저처럼 낙동강 오리알이 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이모부 연락을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대전에서 보내게 되면서 이모의 가족과는 서서히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결과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한 덕분인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27살이 되었을 때 저는 꽤 경력이 있는 사무실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차 직장인이라고 치기에 제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월급이 2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경력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한 곳에서 8년이라는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이 꽤 이득으로 작용이 되어 새 직장을 잘 골라서 갈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세무 보조를 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숫자와는 꽤 친하게 지냈었기에 한두 달 지나니 일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직장에서 제가 서류 정리를 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스크랩하는 과정에서 가위에 손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날이 날카롭다고 조심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다뤘던 거죠. 제 부주의로 일어난 큰 사고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크게 다쳐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빨리 응급실에 가라는 소리에 맨몸으로 뛰어서 사무실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뛰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고 낮 시간대라 그런지 응급실에 환자도 별로 없어서 저는 바로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을 달려갔다 보니까 지갑을 까먹고 들고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꿰매고 항생제 링거를 한 통 다 맞고 가라고 하셔서 서너 시간 정도는 응급실에서 보냈는데 시간을 보니 직원들이 다들 퇴근을 했을 시간이더라고요. 지갑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할 사람도 없고 응급실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일 갚겠다고 해도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세무사님 중 한 분이 미진 씨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계산은 제가 해도 되는데 제가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와서 제가 내일 꼭 갚을게요. 아닙니다, 미진 씨. 제가 병원비 결제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저는 상당히 그런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보다 9살이나 많으신 분이었고 평소에도 힐끔힐끔 저를 훔쳐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대화를 피하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불쑥 응급실에 나타나서 병원비를 결제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씨름을 하고 싶진 않았지만 여지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제가 꼭 갚겠다고 내일 바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땀을 막 닦으시면서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밥 한 끼 사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 겁니다.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 팔뚝에 살짝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을 하고 돈으로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창과 방패도 아니고 제가 계속 돈으로 드리겠다 하면 과장님은 저에게 밥으로 사주면 좋겠는데 하시더라고요. 응급실 앞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대화를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또래도 아니고 저보다 9살이나 많으신 분이 제가 하는 말이 거절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박박 우기니까 진짜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응급실 앞에 서 있는 택시에 올라타서 그냥 출발해버렸습니다. 택시를 쫓아오는 듯 보였던 과장님은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니까 그냥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사무실에서 그 과장님을 마주쳐도 은근히 피하고 대화를 차단하면서 지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 오래 지켜봐왔다. 자기랑 같이 홀어머니 모시고 살 며느리 구한다. 어디 가서 자기 같은 남자 만나기 어렵다. 문자만 올 때는 그냥 무시를 하면 됐는데 제가 하도 무시를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까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전혀 없음에도 일부러 저에게 복사 좀 해달라, 프린트 좀 해달라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오죽하면 회사 사람들이 전부 그 과장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우리 노총각 드디어 장가가냐고 은근히 저랑 붙여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를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여기만한 사무실 찾기가 힘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다 보니까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해도 얼굴을 계속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도 못하고 부담스럽다고 애둘러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만나다 보면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자기가 체력 하나는 좋아서 밤에도 잘한다고 허튼 소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표님을 찾아가서 그 과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밤일을 잘한다는 미친 소리까지 했다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대표님께서 노총각이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별다른 제스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내자니 당장 취업할 곳도 없고 저는 절벽에 내몰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피말라가며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어느 날 과장님이 회사 끝나고 저를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사무실 불 꺼지는 걸 확인하며 아래에 떡하니 서 있는데 의심이 들어서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정말 정신 나간 놈이 야밤에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아낸 건지 띵동띵동 벨을 누르는데 무슨 스토커 같더라고요. 문 좀 열어봐요. 미진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다니. 미진 씨도 여지 준 거 맞잖아요. 집에 잠깐만 들어갈게요. 이야기만 해요, 우리. 제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세상이 흉흉해서 그런 건지 10분 만에 도착을 했더군요. 경찰이 과장님한테 이러지 마시고 집에 가시라고 하니까 뻔뻔하게도 이 집에 있는 게 자기 여자친구다. 싸워서 화 풀어주러 온 거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문 뒤에 숨어서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걸쇠를 걸고 문을 연 다음 그 틈으로 스토커라고 애인 사이 아니라고 경찰에게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경찰도 난감한지 경찰서로 와서 조서를 좀 써줄 수 있냐고 하길래 저 스토커랑 분리만 시켜주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죠. 결국 과장님은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저는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왔는데 출근을 하니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대표님까지 저한테 혀를 차면서 뭘 이런 걸로 예민하게 신고를 하고 그러냐고 오죽 좋으면 저러겠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일 그만두겠다고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대표가 저 모양 저 꼴인데 뭐 진전이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냈으니 한순간에 백수가 됐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원서도 넣고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28살이니까 저 하나 취직할 곳은 있겠지 생각을 하다가 이왕이면 저도 스펙이라는 걸 좀 쌓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비 지원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엑셀, 한글과 컴퓨터 자격증을 따게 되었는데 강의를 들어야 했거든요. 거기에 강사로 온 사람이 32살인데 무척이나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성격도 괜찮은 편인 건지 수강생들이랑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수업이 끝나면 같이 맥주 한잔하러 나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 과장 사건 이후에 사람을 좀 피하게 되고 소극적인 면이 도드라지면서 수강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강사님이 저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놀다 가자고 술 한잔 할 건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저를 불러내어 주셨고 한두 번 자리를 하다 보니 다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만 잘 배우면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 그런지 자격증을 따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니 강사님이 저에게 좋은 회사가 있다면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강사님의 지인분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월급도 평균 급여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일도 쉽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가구회사였는데 장부를 다루는 사무일을 보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월급이 제가 원했던 금액과 비슷했고요. 저는 면접을 보고 사장님 마음에 들은 건지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평화로운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강사님 덕분에 취직을 했으니 제가 밥을 한번 사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은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한다고 술을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직장인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퇴근 후에 맥주 한 잔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사님과 약속을 하고 술을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회사 이야기에 자격증 이야기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없다고
한동안 만날 생각도 없다 하면서 김 과장 이야기를 꺼내어 제가 당했던 일을 술술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김 과장 덕에 남자 공포증이라도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강사님이 엄청 진지하게 자기가 버팀목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극복해야 하는 법이라며 자기랑 연애를 하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강사라서 그런 건지 말도 너무 잘하고 홀린 듯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와 강사님은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게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에게 자꾸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짐이 저희 집에 쌓이게 되고 반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버릇이나 취향 같은 걸 알게 되면서 더 깊은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사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모네 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지금은 연락을 하지도 않고 연락처도 바뀌어서 모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상황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랑 인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다면서 혼자 살아온 지 시간이 꽤 흘렀다고 그래서 저 같은 여자를 만나서 안식처를 얻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뭔가 뭉클하고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반쪽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인생의 반쪽이라 느끼자마자 저희 둘은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혼주석을 채울 사람도 없고 상견례도 필요가 없으니까 남자친구와 저와 둘이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가락지 하나씩 나눠 끼고 결혼식도 없이 원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원룸에서 둘이 살다 보니 서로의 사생활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끔은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살던 집은 어떻게 했어? 나 만나기 전에 살던 집 말이야. 그 집 정리한 돈이랑 이 원룸 보증금 합쳐서 투룸으로 이사를 갈까? 나 원래 집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원룸도 넓고 나쁘지 않은데 왜? 당신 강사일 오래 하지 않았어? 왜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살았어? 젊었을 때 돈 모으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도 없다던데. 당연히 놀고 즐기느라 돈 못 모았지. 알고 보니 그동안 사람들 만나서 돈을 펑펑 쓰느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동거할 때까지만 해도 제 위주로 생활을 하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완전 제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강사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 또 똑같이 술을 처먹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연락이 그렇게 쏟아지는 건지 휴대폰이 쉴 틈이 없이 울려대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중해라, 누구한테 이 시간에 연락이 오냐 하다가 점점 둘이 싸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제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지 뭔지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날 하필이면 카드값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고 카드값이 250만 원이나 찍혀있는 것을 보고 제가 바가지를 긁었거든요. 한 달에 버는 수입이 고작 250만 원 조금 넘는 주제에 카드값이 250만 원이 나오면 우린 언제 원룸 벗어나고 언제 애를 낳아 키워? 이거 다 술값이라는 거잖아. 술값. 정신 안 차려 정말? 그러면서 남편을 막 흔들어댔더니 술 먹고 왔는데 토할 것 같다면서 저를 팍 밀치더니
씩씩거리면서 자빠진 저를 발로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멍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지도 실수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술 깨고 이야기를 하자면서 누워버리더라고요. 제가 주저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문득 제 처지가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퉁퉁 부은 눈으로 술이 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나 발로 차고 때린 거 기억 안 나냐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생사람 잡는다고 화들짝 놀라는데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도 저는 남편을 한번 믿어주기로 결심을 했는데 원래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수가 틀리면 저를 발로 차더라고요. 나중에는 뺨까지 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가지가지하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울리는 휴대폰이 짜증나서 끄려고 눌렀는데 오늘 좋았어, 내일 또 보자 하는 문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뒤져보니 그 여자랑 호텔에 들락날락한 예약 내역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 하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기가 제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카페에 나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커피를 확 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쁜 년, 네가 내 남자친구랑 바람난 년이지? 바람은 네가 난 거지. 난 그 인간이랑 결혼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저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같이 주민센터까지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제 가족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순간 눈을 비비고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데 내연녀가 저에게 허언증이라더니 진짜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만 들러붙고 꺼지라고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혼란스러움을 가득 안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다가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술을 또 먹고 들어왔더군요.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뭐? 하고 소리를 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쓱 보더니 갑자기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왜 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편이 없어? 오늘 당신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스토커니 허언증이라니 떠들더라. 내가 당신이랑 헤어진 지 오래된 사이인데 정신병이 있어서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착각하는 중이라고. 제정신 맞아?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내 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나한테 용돈을 줬어, 카드를 줬어. 뭘 네 돈으로 생활을 해?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는데 그럼 수도세, 전기세, 밥, 반찬값 다 누구 돈에서 나오는 건데?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니 남편이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면서 자기 집 몇 개 있는 걸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고시원으로 다시 돌아가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며칠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길래 솔직히 치가 떨리는 인간이긴 했지만 저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엄청 바보 같고 미련 덩어리라는 걸 알지만 학원 앞으로 남편을 보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학원 건물에서 나온 남편을 부르려고 하는데 옆에 그 여자친구라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오늘 집에 가서 뭐 해 먹자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편의 수법이었던 거죠. 혼자 사는 여자를 꼬셔서 사귀고 그 여자네 집에서 함께 기생하며 지내는 것 말입니다. 저는 모든 걸 깨닫고 완벽하게 망연자실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전 남편의 지인 회사였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하는 게 불편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바보처럼 울면서 지내다가 저는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나이 32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를 했고 국가고시 준비를 코피를 쏟으며 한 결과 4개월 만에 아주 빠르게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치매의 노인들이라거나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사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 종일 너무나도 피곤하게 일을 했던지라 녹초가 되어 바로 잠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자주 일을 할 수 있었고 고된 만큼 보람도 느껴져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이고 요양원이고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받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보호자분들께서 고생한다고 일당을 더 챙겨주시기도 했고 복지 일이다 보니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꽤 많았고요. 전 남편이었던 사람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서 나름 버틸만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사를 가지 않은 탓에 간간히 전 남편과 부딪히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큰 마음을 먹고 원룸 전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틈틈이 면접을 본 결과 지방에 있는 치매 요양원에서 입주 요양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치매 노인들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꽤 힘들긴 했죠. 때리는 할머니도 있었고 욕을 하는 할아버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뒤돌면 까먹으시는 분들이니 저도 마음을 비우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는 남자분과 눈이 맞아서 연애도 하게 되었고요.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일하면서 보다 보니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식도 없고 봉사를 하는데 진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연애를 36에 시작해서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가족도 하나 없고 모양도 빠지는 저를 예상보다 훨씬 더 예쁘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 며느리 하며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 제2막이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우리 요양원에 새로 입소를 하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인적사항을 보는데 우리 이모랑 이름이 똑같아서 이모는 잘 지내시나 싶었는데 그 입소를 하신 분이 진짜로 저희 이모인 겁니다. 이모부가 보호자로 따라오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나 늙어버린 이모부를 부르니 이모부 또한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진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면서 잘 지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하면서 저를 이리저리 살피시더라고요. 이모부는 잘 지내셨어요? 아니, 이모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사촌동생은 어디 가고 이모부 혼자만 오셨어요. 그렇게 됐다.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소식이 끊긴 채로 지냈지? 네 사촌동생, 그러니까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등졌어. 네? 갑자기 왜요? 이모부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일찍 한 사촌동생은 2년 전에 남편의 나쁜 손버릇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내내 전 남편이 스토킹을 하고 사촌동생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피해 다니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본인 마음을 몰라주는 사촌동생이 밉다면서 글쎄 사촌동생을 피습했고 그 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이모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깜빡깜빡하더니 이 나이에 치매를 앓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모에게 저 알아보시겠냐고 물어보니까 이모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엉엉 우시는 겁니다. 희진이, 우리 희진이. 저를 사촌동생으로 착각하셨는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보이지 않으면 울면서 저를 찾았고, 제가 옆에 있어야지만 이모가 밥을 먹고 활동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도 저에게 전담으로 맡아주기를 원해서 제가 직접 옆에서 케어하며 간병을 했습니다. 건강도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치매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이모는 사촌 동생이 죽었다는 그날이 계속 떠오르는 건지 괴로워하셨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치매니까 그 기억부터 잊었으면 참 좋았으련만 결국 이모는 당뇨의 합병증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요양원에서 지낸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모부는 매주 찾아오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 이모가 그렇게 너를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는데 결국에는 네 손에 효도를 받고 눈을 감는구나. 이모가 치매라서 과거 기억을 다 잊으셨으니 다행이죠 뭐. 이모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모부는 저에게 본인의 여생은 어떻게든 잘 지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부의 동생분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사촌 동생이 사고를 당한 이후 미국에 가려고 재산을 처분하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이모가 치매가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모를 위해 남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모도 사촌 동생 곁으로 갔으니 미련 없이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결혼도 했다고 들었는데 혼주석도 못 채워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통장을 하나 내미시면서 친정에서 혼수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돈 못 받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큰 돈 아니야. 너 키우면서 우리가 처형내 보험금에 손을 댔다. 너 그렇게 기숙학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 보험금 돌려받는다 생각하고 받아. 이모부는 받지 않으면 버리고 갈 것이라며 협박을 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모부는 제 남편에게도 저를 꼭 잘 보살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고 미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저희 시부모님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서로 가족으로서 너무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며 우리 조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이모부가 주신 통장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고 저는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여성 쉼터와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했고 시댁에서는 저와 남편에게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남자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저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모부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남편과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가정 간의 불화로 매일이 지옥 같으신 분들, 꼭 용기 내셔서 본인의 삶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끝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꽃다운 나이에 이혼이란 산을 넘은 여성입니다.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힘들 때면 저는 사연이나 커뮤니티를 꼭 한번 탐방하게 되는 습관이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위로받는 것이 제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돌고 돌며 청취하기만 했는데 제가 사연자가 되어볼 줄은 또 몰랐네요. 아마 이번엔 직접적으로 제 처지를 공유하고 동정받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시간 되시면 제 이야기 한번 듣고 가세요. 저는 한때 결혼 때문에 가슴 벅찼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만끽해봤습니다. 평생 홀로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던 저를 제 남편이 구제를 해준 셈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당시 제 남편은 S전자 기업 사원이었어요. 저는 그냥 닭발집 장사하는 사람이었고요.
제 가게가 남편 기업 주변에 있다 보니 유독 대기업 사람들이 회식 자리로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규모는 작은 편이었는데 겨우 5테이블 차면 끝이라서 직원은 한 명만 두고 요리랑 서빙 카운터를 같이 운영했어요. 당시 막 시작한 장사라서 맛 보장이 없었을 텐데 유독 제 솜씨가 맛있다며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고 남편이 단골로 제 가게를 찾아주는 덕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희는 안면 트고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가끔씩 유치한 기념일 선물도 주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고 어린애들이나 챙기는 화이트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많이 받았다면서 예쁘게 포장된 사탕이나 초콜릿, 빼빼로 같은 걸 꼭 제게 주곤 했어요. 그날마다 회식을 오기도 했고요. 젊어 보여서 몰랐는데 남편은 부서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는 유능한 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남편이랑 같이 온 동료분들이 남편을 치켜 세워주며 저한테 자랑해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솔직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사람 보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편이 저를 다정하게 챙겨주기까지 했으니 제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티를 내진 못했어요. 남편은 말 그대로 대기업 팀장이고 저는 닭발집 사장인걸요. 제 눈에 훌륭해 보였던 남편은 남편 수준에 맞는 여자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넘볼산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남편으로부터 마음의 선을 단단히 긋고 지냈는데 어쩌다가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된 줄 아시나요? 바로 생각지도 못한 저희 아르바이트생 때문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 한날 돈을 들고 튀어버렸지 뭐예요. 그 아르바이트생은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교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만 빙빙 도는 친구였는데 군대를 다녀오고 스펙도 없는 상황에서 장사 아르바이트만 뛰며 열심히 살던 친구였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사정을 들었는데 힘겹게 사는 청년을 보니까 그저 각박하기만 한 세상인 것 같아 어른인 제가 대신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받아주었어요. 야간 수당에다 주말 수당까지 뭐 하나 빼먹지 않고 챙겨줄 수 있는 돈은 착실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만큼 손님에게 깍듯하고 제게도 싹싹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모 조카 사이처럼 6개월간 믿고 같이 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던 그날 갑자기 돈통에 돈을 들고 튀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근데 신기했던 건 남편이 하필 그 녀석을 눈여겨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알아채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가게를 뛰쳐나갔고 저는 남편 동료들에게 사정을 들어서 뒤늦게 쫓아나갔습니다. 얼마 안 간 지점에서 남편이 그 친구를 힘으로 우악스럽게 결박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친구 욕을 서슴지 않으면서 이런 애들 그냥 봐주면 다음에 똑같은 짓 또 한다며 경찰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그 친구가 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레 남편을 진정시키며 난 괜찮다고 그 친구를 풀어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제 뜻을 이해 못했지만 제 뜻에 따라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저를 좋아하고 있던 터라 그랬던 것 같네요. 남편이 손을 놓자마자 그 친구는 우리한테 고맙단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또 자기 일처럼 그 친구를 향해 화를 내줬는데 남편은 저더러 그 친구 월급 아직 못 준 거 있으면 절대 주지 말라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의 그런 마음이 저를 과도하게 걱정해주는 것 같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의 일을 그렇게 신경 써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는지 남편이 좀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감사한 당부를 지켜주진 못했어요. 급여 날에 아르바이트생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줬거든요.
어쨌든 남편에게 감사해서 그날 남편 술자리는 제가 공짜로 해줬고 싸줬어요. 서비스도 내주었고요. 자리가 파했을 때 남편이 끝까지 돈을 주려 했지만 제가 절대 받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 그런 밥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랑 남편의 마음이 같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청혼으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청혼을 한 번에 허락한 건 아닙니다. 남편보다 들어오는 수익이 부족했던 저는 모은 돈도 별로 없었어요. 결혼은 같이 하는 거지 누구 하나가 손해보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혼을 거절했고 남편에게 돈 좀 모으면 하자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자기 사정 모르고 프로포즈 했을 것 같아? 내가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라는데도. 정 마음이 안 좋으면 결혼하고 나한테 더 잘해주면 되지. 남편의 결혼하고자 하는 고집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자기는 결혼에 환상이 있다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고 서로 마음도 확인했는데 왜 돈 때문에 목표를 미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 남편은 당연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받아칠 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의 성의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진짜 몸만 맡길 생각은 없었기에 결혼하고 생활비만큼은 제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제 나름 남편의 성의에 대해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앞으로 행복한 미래만 꿈꿀 거라 생각했던 저의 결혼은 생각보다 첫 고비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해고를 당한 거예요. 이제 식구가 된 마당에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근데 또 해고는 예민한 문제라서 막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남편 아픈 곳은 안 건드리게 조심스레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난처해하면서 말해줬는데 이유가 음주운전 때문이라네요. 해고 이유를 듣는 순간 맥이 탁 풀려버리더라고요. 회사에 막중한 피해를 입혔다든지 상사랑 무슨 갈등이 있었다든지 남편에게 상당히 속상한 이유일 줄 알았는데 음주운전이라니. 남편 말로는 한 잔만 마셔서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근데 재수없게 음주 단속에 걸렸고 심지어 측정 거부하다가 경찰이랑 실랑이까지 벌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고 저도 그 소리 듣고 남편을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이 잘못인 거 아는데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에서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막 해고를 시켜버리는 건지 순응하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당시엔 심장이 벌렁거려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주로 우편물 오면 확인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편물을 일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딱히 제 앞으로 올 만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는데 남편이 늦잠을 자던 날 저는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거든요. 주방을 들락날락 하는데 식탁 밑에 우편물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강보험 자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밑으로 건강보험이 이전됐더라고요. 그건 일을 그만뒀을 때 오는 거잖아요. 남편이 해고당해서 일을 안 하고 있으니 건강보험이 내 밑으로 들어오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날짜라는 겁니다. 날짜가 남편이 해고된 날의 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보험 자격 상실 시기가 우리 결혼식 날짜보다 일주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 싶어서 늦잠 자는 남편을 깨워 추궁을 했어요. 남편은 뭉구적거리며 일어나더니 우편물을 보고는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변명을 생각할 정신도 없었나 봐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은 남편이 결혼 전에 해고가 된 것이 맞고 자기가 이 사실을 밝히면 제가 결혼을 물을까 봐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일을 나간 것도 출근하는 척이었대요. 어쩐지 다시 생각해보면 남편이 재택근무도 자주 하고 매일 늦잠을 자긴 했었어요. 제가 대기업 사정까진 잘 몰라서 그땐 남편이 그냥 정말로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누가 해고당해서 출근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할 거란 상상도 못했는걸요.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오른 저는 남편에게 끝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성질을 냈습니다. 남편이 더 기가 죽어서는 고개를 아예 못 들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 약한 사람이거든요.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남편이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마음고생한 게 안타까운 거 있죠. 그리고 이미 저는 결혼을 해버렸고 결혼이 장난도 아닌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나쁜 마음으로 제게 숨긴 것은 아닌데다가 저 몰래 새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길래 일단은 한번 봐줬어요. 그렇게 고비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가 좀 바빠졌어요. 남편이 일을 구하기 전까지는 일단 제 수익으로 저희 살림을 완전히 해결해야 되잖아요. 원래부터 생활비는 제 몫이었으니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돈까지 전부 제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버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오후부터 장사를 했던 걸 늘려서 오전부터 시작을 했고 배달은 가까운 곳만 했는데 이젠 업체를 신청해 넓게도 운영하였습니다. 그 덕에 제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성장했어요. 5테이블 규모로는 적어서 가게 이전까지 필요했을 정도였죠. 저랑 남편은 활기를 갖고 같이 부동산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다녔던지라 똑똑해서 중개사 말장난에 놀아나질 않더라고요. 참 듬직했어요. 똑똑한 남편 덕에 제 가게는 입지도 괜찮고 매 물가 흥정도 잘 돼서 좋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젠 직원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규모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면접도 봤어요. 남편이 자기 일 구하기 전까지 제 가게 일을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뽑는 것부터 가게에 드릴 물품까지 남편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장사는 규모를 참 잘 키웠다고 생각할 만큼 잘 되었어요. 일손 부족했는데 남편의 존재가 특히 제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데뷔를 빨리 했기 때문인지 저희는 남편이 백수인 것에 비해 궁핍은 쉽게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건 제가 월급쟁이가 아니었던 덕이 컸을 겁니다. 저는 혹시라도 우리 부부 살아가는 데에 경제적 고충이 따를까봐 일을 쉬지 않고 출근했어요. 하루쯤은 쉬어도 된다는 남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늘 제가 직접 직원들과 음식들, 손님들까지 정성스레 신경을 썼습니다. 역시 사람은 무리를 하게 되면 병이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한날 아침 일어났는데 몸에 열이 펄펄 난 거 있죠. 아마 일도 바쁜데 이번에 잘해주던 주방 이모가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요리까지 뛰어서 더 병이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놀라서 얼른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빨리 주방 일하는 사람부터 뽑으라고 걱정 섞인 잔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나는 네 남편이잖아. 너만 내줘 해? 나도 외조 좀 하자. 내가 가게 봐주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당신이 그랬잖아. 나 부사장 자격이나 마찬가지라고. 오늘은 무조건 집에서 쉬어. 그래야 앞으로 또 힘내서 일하지.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를 위해서 굳이 아픈 몸까지 이끌고 나가 저를 혹사시킬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부부가 왜 부부겠습니까? 서로 돕고 기대라고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날 하루는 남편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쉬었던 저는 고작 하루 쉬었을 뿐인데 배터리가 충전된 느낌이었어요. 출근하면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다시 기운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제가 지갑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선물을 받고도 좀 떨떠름해 하더라고요. 저희는 부부니까 표정만 봐도 기분을 눈치챌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무슨 안 좋은 일 있냐고 물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마치 제가 물어봐 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얘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뱉는 그 말이 기가 찼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대기업 일하면서 오전부터 야근에다 주말에도 필요하면 출근을 했어야 했대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된 거라서 졸업 후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행? 가게는 어쩌고 뜬금없이 여행을 가? 자기 쉬고 싶은 거 알겠는데 지금 우리 가게 사정 알잖아. 주방 이모도 아직 못 구해서 일손 정말 부족해. 솔직히 내가 많이 봐줬잖아. 그리고 가게가 당신 거지 내 거야? 나 진짜 이대로 안 쉬고 평생 일만 하면 우울증 올 것 같아. 딱 한 달만 쉬고 싶어. 나도 가게 시작하면서 한 번도 쉰 적 없어. 누군 안 놀고 싶어서 가게에 붙어 있어?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아, 진짜 너는 꼭 이런 식이더라. 돈돈거리지 좀 마. 사람이 돈 때문에 사냐? 살 만큼만 벌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떼부자 되려고. 솔직히 네가 이렇게 돈에 혈안돼 있는 거 볼 때마다 내가 더 숨 막히거든. 제발 사람 좀 살자, 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에너지 방전된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남편 노릇을 톡톡히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별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 타령은 뭐며 느닷없이 저한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걸까요? 그날 저는 남편의 의사를 못 들은 채로 치부하며 거절했어요. 여행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나요? 안 그래도 주방 이모가 일당백이라서 매출에 지장이 갈까봐 새로운 주방 이모를 뽑기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사장도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그러니까 퇴근하면 정말 뻗어버리는 수준이거든요. 매출이 잘 나와도 몸이 힘드니까 사람이 금방금방 피폐해지고요. 제가 또 언제 몸병이 날지 모를 상황인데 이 와중에 남편은 한 달을 자리 비우겠다고 하니 오히려 더 배로 스트레스 오는 거 있죠. 남편이 꼴보기 싫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돈으로 가겠다면 안 말린다고 해버렸어요. 남편 돈 없는 거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당연히 기분 상해서 토라져 있다가 다시 가게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제 판단은 완전히 오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다녔고 진짜 동남아 여행을 한 달 동안 갈 계획까지 다 세워서 비행기 표도 예매하더라고요. 아주 속전속결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맥 빠지고 할 말이 없던지 그냥 체념해버렸어요. 저도 남편 없으면 밥은 안 차려줘도 돼서 나름 신경 하나를 덜 수 있는 셈이긴 했거든요. 한 달 동안 옆에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 줄었다고 나름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한 달 동안 정말 먼저 연락도 안 한 남편이 귀국을 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남편은 제게 반갑다는 기색도 딱히 없었고 그저 가게 요즘 어떠냐고 묻는 게 다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잘 지내냐고 먼저 연락해주지 않는 이상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건지 미치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기운 빠지는 일이라 하기 싫더라고요. 남편은 언제 놀다 왔냐는 듯 다시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약간의 정이 떨어진 것처럼 남편도 어째 여행을 다녀온 후로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제 역할 못지않게 가게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제가 없으면 남편을 사장님 대우해줬고 남편도 진짜 사장처럼 직원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오고 마음이 해이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이 바쁜데 굳이 직원을 불러서 자기 일을 대신 시켰고 직원들한테 재미없는 아재 농담이나 치고 어떻게든 일을 남한테 미루거나 딴짓을 골라서 했어요. 또 친구랑 약속 있다고 일을 제대로 안 나오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친구랑 논다고 가게 안 나올 때면 퇴근할 때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혼자 뒷정리 끝내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남편이 이미 자고 있는 상황이 점점 생활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남편이 가끔씩 가게를 나오는 게 더 걸리적거릴 정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남편이랑 대화 좀 해보려고 해도 마감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쌩 집으로 가버려서 먼저 자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대화를 시도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해버린 것도 다른 직원이 말해줘서 아는 수준이었는데 대화할 시간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남편이랑 점점 남남이 되어가는 사이 놀랍게도 장사는 갈수록 매출 대박을 쳤어요. 그러길 6개월 지났습니다. 중간에 괜찮은 주방 이모도 무사히 고용을 했고 덕분에 조금은 숨 고르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자리가 꽤 잡혀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제게 매출을 물어볼 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번 장사 다 거기서 거기라서 겨우 수익 조금 낸다고만 했어요. 남편이 돈 없는 사람인 걸 제가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왠지 가게에 돈 좀 생기면 달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봤자 가게 현장까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남편이 가게 왔다가 손님 바글바글한 걸 며칠 지켜보는 것 같더니 매출 상황을 눈치챘나 보더라고요. 똑똑한 머리를 그런데 굴리니까 얼마나 볼품없고 째째해 보이는지 몰라요. 남편은 이제 저한테 대놓고 돈 좀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무슨 돈?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동안 잘만 놀러 다녔잖아. 나 몰래 꽁쳐놓은 돈 있는 거 아니었나? 아, 좀 빌려줘. 내가 돈이 어딨어. 그거는 친구들이 다 사준다고 하니까 나갔던 거지. 당신 아니면 나 돈 나올 구멍 없는 거 알잖아. 그래도 내가 엄연히 대기업 다녔던 사람인데 돈 한 푼 없어서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하는 거 얼마나 쪽팔린지 아냐? 그러니까 지금 놀려고 돈 달라는 거잖아. 노는 게 아니면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돈이 왜 필요한데? 와, 어이없네. 지금 나 백수라고 무시하냐? 대기업은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아? 원서 넣으면 바로 합격인 줄 아냐고. 그리고 요즘 파릇파릇한 애들이 치고 자꾸 올라와서 그 확률 뚫으려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 꼭 머리 안 쓰고 무식하게 돈 버는 애들이 천재들 욕한다니까. 무슨 대화를 못하겠다 대화를. 남편은 저더러 백수 문제는 남자 자존심 문제로도 연결된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무식하게 돈 번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자존심을 논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기가 막혀서 개무시하고 돌아섰는데 남편이 돈이 급했는지 다시 제 앞을 막아섰어요. 나 언제 또 대기업 들어갈지 몰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설마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그래? 싫어. 너 취업 핑계로 논 지가 벌써 반개월이 다 돼가. 나 믿고 계속 놀고 먹을 심상 같은데 나 당신 마누라지 네 엄마 아니야. 일 안 할 거면 혼자 손가락 빨아야지.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왜 자꾸 무식하게 번 돈을 탐내냐? 나가서 똑똑하게 벌어서 똑똑한 돈 쓰던가. 머리가 안 되면 몸뚱이라도 멀쩡해야 되는데 어째 더 쓸모없어서 안타깝네. 남편은 제 말에 자존심 상해서 토라졌고 저더러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혼할 때 돈 없는 나를 위해서 집이랑 차까지 다 자기가 해오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제 생각해서 집도 차도 해줬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제 건가요? 집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차도 내가 운전을 못해서 자기 혼자 타고 다니는 주제에 마치 저를 위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웃겼습니다. 당시 집이랑 차로 청혼을 받았을 땐 그렇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제가 확실히 콩깍지에 눈이 가리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더 이상 집과 차에 감흥이 없어서 남편한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말했더니 이젠 남편이 저더러 양아치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집이랑 차는 내 돈이 아니면 부모님 돈으로라도 대줘야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내가 다 봐줬잖아. 이제 와서 명의 얘기를 한다고? 그 말은 지금 집이랑 차가 갖고 싶다는 거야, 뭐야? 누가 그렇대? 네가 집이랑 차 다 네 거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생활비랑 용돈 다 내 거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 집 돌아가는 수익 전부 다 내 거잖아. 근데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냐는 거지. 집 있고 차 있는 양반이 내 돈까지 탐내려고? 부부끼리 네 거 내 거 따지는 인간들 보면 진짜 밥맛 떨어졌는데 그 밥맛이 내 옆에도 있었네. 우리 부모님이 너 착한 줄 알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저희는 일 때문에 서울에 살았는데 시부모는 원래 시골 사람이라서 내내 시골에만 계셨어요. 남편이 대기업 들어가는 덕에 시부모가 아들 잘 키웠다고 그렇게 좋아했고 며느리인 저를 보고도 항상 좋은 처자가 아들 옆에 붙었다며 잘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시댁에 방문하면 늘 제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모가 좋아서 참 잘 따랐고 명절마다 늘 시댁에 먼저 들려 인사한 뒤 친정을 내려갔습니다. 시댁에 드린 용돈도 친정에 주는 만큼 제가 항상 따로 챙겨줬어요. 그때마다 시부모는 꼭 10만 원씩 다시 돌려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서 주는 용돈이라면서요. 그런 좋은 부모 밑에서 이런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제게 돈을 못 받아가 근 2주를 삐쳐 있었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건 토라진 걸 표시라도 하고 싶었는지 자기 집이니까 집주인 마음대로 할 거라고 제 베개랑 여분 이불을 방문 밖에 내놨더라고요. 퇴근하고 왔는데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저희 집은 3룸이라서 하나는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었어요. 마땅히 잘만한 방이 없어서 저는 할 수 없이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남편이 삐쳐있는 기간 동안 말이죠. 남편은 사춘기 소년이 반항하는 것처럼 가게에도 안 나타났고 출퇴근할 땐 자는 건지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부부가 한 지붕 아래 사는데도 서로 얼굴 잘 못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돈을 안 줬으니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남편이 외출은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쩔 땐 새벽에 퇴근하는 저보다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에게 저도 똑같이 무시해주며 지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출근하려고 신발장을 나갔는데 처음 보는 남자 구두가 한 켤레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분명 돈이 없을 텐데 왜 새 것인 남자 구두가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처음 보는 신발이 구두 말고도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솔직히 돈도 없는 양반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런 걸 샀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침묵을 깨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안방 찾아가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직 자고 있는 건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방문도 잠겨 있었어요. 저는 출근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궁은 뒤로 미뤘고 가게로 갔습니다. 저희 가게는 저녁부터 피크라서 오전이랑 낮에는 거의 배달만 있었는데요. 그날도 매장이 조용하고 평범했던 날이었어요. 제가 한참 남편 새 신발 생각 때문에 정신 팔려 있을 무렵 손님이 들어왔는데
반사적으로 인사를 하려는 그때 저는 들어온 손님을 한참 쳐다보는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희성이에요. 사장님 닭발집에서 돈 훔쳐갔던. 어디서 봤나 했더니 친구가 자신을 설명해주는 덕에 바로 떠올릴 수 있었어요. 당시에 그 친구가 27살이었는데 다시 나타난 그날은 제법 30을 앞둔 티가 나는 행색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얼른 그 친구한테 쫓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멋있어졌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정신없이 안부를 물었죠. 그래도 한때 믿고 일했던 귀여운 친구였거든요. 근데 반가워서 들뜬 저와 달리 그 친구 표정은 기운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나를 찾아온 것이 바로 그 이유였어요. 저한테 과거의 자기 실수를 사과하면서 그때 훔쳐간 돈을 갚으러 왔다고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 중소기업 무역 쪽에 취직했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꼭 취업해서 갚으려고 사장님 생각만 하면서 공부했더니 학벌 없어도 제 깡이랑 자격증 보고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고 마치 제 조카가 취업을 한 것처럼 기특했지만 그건 그거일 뿐이었어요. 차마 그 친구가 주는 돈은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로 거절을 했더니 그 친구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돈을 내밀었습니다. 너 사정 어려운 거 알고 그냥 보낸 거야. 네가 나쁜 애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날 안 잊고 이렇게 사과하러 와줬잖아. 그걸로 이미 다 갚은 거지. 그래도 그 친구가 제게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친구에게 돌려주면서 취업 축하 용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참고 있던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부모 형제 없이 얼마나 이악 물고 컸을까 싶어 제 마음이 다 아팠어요. 일단 저는 이 기특한 친구에게 밥 한 끼 대접하려고 그 친구를 한쪽에 앉히고 직원들에게 식사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곤 그간의 안부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 그날 소매치기 사건까지 얘기하게 돼버렸어요. 자연스레 남편도 언급이 되었죠. 제가 그 친구에게 그때 널 붙잡았던 남자랑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더니 놀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반응이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 친구는 무반응이었던 게 아니라 난감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깐 고민하는 것 같더니 저한테 자기 폰을 건네더라고요. 그리곤 뜬금없이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안의 영상은 전혀 뜬금없는 것이 아니었고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비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영상 안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과거에 저희 가게를 그만둔 주방 이모지 뭡니까? 둘은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동영상 끝자락엔 두 사람이 모텔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저는 남편에게 모든 믿음이 바닥나 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뭘 하나 더 보여주더라고요. 녹음 파일이었는데 들어보니 그 친구는 우리 가게를 처음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필 제가 아팠던 날 왔던 것 같아요. 녹음 파일 안에서는 우리 가게 직원 목소리가 들렸는데 계산하는 상황 같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큰 목소리 말고 주변 소음을 집중해서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남편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녹음 날짜를 확인했는데 역시나 제가 아팠던 날이 맞았습니다. 저는 진정이 안 되는 심장을 부여잡고 좀 더 녹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았어요. 거기서 완전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매니저 직원한테 현금 좀 빼가 갔다는 말이 들렸고 매니저는 잔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온 거였는데 그때 저는 가게에 없었고
과거에 자기를 붙잡았던 그 남자만 있다는 걸 알았다네요. 그래서 다른 직원한테 조심스레 남편과 저의 관계를 물어본 후에야 부부 사이인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눈에 남편의 태도나 행실이 불량해 보였나 봐요. 그 친구는 그날 계산하면서 몰래 녹음을 해야 할 것만 같았고 끝내 현금을 빼간 남편을 몰래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 걸린 게 남편이랑 주방 이모가 모텔 앞에서 만나는 장면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날 내 가게에서 모텔비를 챙겨 주방 이모랑 놀았던 겁니다. 그 친구한테 이런 모습 보인 게 창피하지만 덕분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감이 잡혀서 고마웠어요. 보답은 나중에 진정이 되면 다시 만나서 해주기로 했고 일단 급하게 증거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근무 중간에 처음으로 퇴근을 했어요. 제 전화도 안 받는 남편을 속으로 쌍욕하며 바로 집에 갔는데 미치고 팔짝할 노릇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더러 수많은 증거를 갖고 위자료 챙기라고 하늘이 도와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집 안에 들어가니 신발장에는 처음 보는 여자 신발이 있었어요. 이미 불륜이란 걸 알고 왔지만 직접 보니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도 그 흥분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자기 집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까지 들이는 남편한테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이럴 거면 마누라라는 게 왜 있는데요? 평생 혼자서 여자 갈아치우며 살다가 고독사 해버리지. 제 눈에 잡힌 이상 저는 일단 그들과 곱게 마주보고 대화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눈물을 쏙 빼놓고 싶어서 서둘러 주위를 둘러봤고 신발장에 소화기를 발견했어요. 핀을 빼고서 소화기를 들고 가 방문을 열었죠. 둘이 침대 위에서 나란히 누워 휴대폰으로 놀고 있길래 그대로 가서 소화기를 분사해줬습니다. 허우적거리는 둘을 쫓아다니면서 가루범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소화기를 난생 처음 써봤는데 그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소화기가 또 거의 새 거였던지라 분사력도 좋더라고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멈출 생각을 안 했더니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남편이 콜록거리며 쌍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씨, 내 눈! 야, 어딨어?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정신이 나가도 정도껏 나가야지. 뭐 하는 짓이야? 내 돈 훔쳐서 모텔 가는 너만큼 정신 나갔을까? 아무리 바람 피우고 싶어도 그렇지. 어쩜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골랐대? 애 딸린 아줌마가 취향이었니? 그 주방 이모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모 나이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무려 10살이나 더 들었죠. 무슨 조합인지는 모르겠던 저는 단지 기가 차서 둘 낯짝을 다시 보기 위해 베란다에 있는 호수를 끌어왔습니다. 둘의 형상이 비치는 곳으로 분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고함 소리가 온 방안을 휘저었고 둘은 물이 오는 방향을 겨우 찾아서 방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소화기 가루와 물이 섞여 끈적끈적하게 젖은 꼴들이 웃기더라고요. 그걸 놓치기 아까워 저는 당장 동영상을 찍어줬고 특히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주방 이모 모습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모, 주제를 알아야지. 저 남자가 진짜 이모 좋아해서 만나주는 거라 생각해요? 저 새끼 거지라서 내 돈 빼가서 이모한테 퍼부은 거일 텐데 제가 대기업 다녔다고 자랑했죠. 그 잘난 대기업 음주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음주운전이 한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경고를 더 받은 상태였는데 저를 만나고 또 음주운전 사고가 생긴 거였다고 했어요. 그럼 총 3번이라는 거잖아요. 대기업에선 2번만 음주운전을 해도 해고 위기를 맞는데요. 그런데 부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불량스럽게 음주운전을 3번이나 했으니 해고 당할 만했던 겁니다.
이미 당시 회사 내부에서 인성 쓰레기로 유명했던 일화래요. 오랜만에 제 가게를 방문했던 남편 동료들이 몰랐냐면서 제게 알려줬던 사실이었습니다. 뭔 상관이야. 적어도 너보다는 나를 더 좋아하니까 나한테 남의 돈 훔쳐서라도 퍼줬겠지. 세상 참 긍정적으로 살아서 좋겠어요. 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런 천박한 짓 하고도 아들한테 평생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죠? 앞으로 아들은 어쩌나? 엄마 때문에 학교 힘들게 다니겠네. 저는 동영상을 끊고 남편한테 이혼 소송하겠다 통보도 해줬습니다. 너한테 겨우 있는 집이랑 차, 그거 내 거 만들어줘서 고마워. 위자료 받아서 내가 더 좋은 집이랑 좋은 차 살게. 그래도 네 덕분에 나 면허 따겠다. 땡큐. 남편은 얼굴에 이물질을 닦아내면서도 제 말을 듣긴 한 건지 순간 저를 향해 손에 집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기침을 하면서 조준을 잘 못하더라고요. 야, 그럼 내가 일해줬던 돈이라도 내놔. 떼먹으면 마누라고 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저런 머저리 같은 게 뭐 훌륭해 보인다고 좋아했는지 모르겠다. 대기업 다녔다는 사람이 가족 사업엔 근로신고 안 되는 것도 몰랐냐? 근로기준법에도 있다 이 무시가. 그러니까 네가 술 먹고 해고나 되는 거야. 남편이 화가 나서 무작정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는데 자기 발까지 흘러내린 이물질 때문에 혼자 벌러덩 나자빠져 버렸어요. 그건 똑같은 불륜이라고 주방 이모마저 미끄러져 비명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자기 아들한테 불륜 사실 밝힌다고 하니까 성급하게 저를 덮치려다가 넘어진 거였어요. 주방 이모는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했단 걸 반성이라고 하는 건지 바로 남편을 버리겠다는 쉰소리까지 해댔는데요. 내가 미안해. 제발 우리 아들한테만 말하지 마. 내가 뭐든 다 할게. 네가 시키는 거면 개똥도 퍼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한테만 비밀로 해줘. 다시는 네 남편 앞에 안 나타낼 테니까. 부탁이야. 내가 일도 잘해줬었잖아. 우리 집 반찬도 많이 챙겨줬고. 그러니까요. 왜 멍청한 짓을 해서 아들 보기 쪽팔린 짓을 하세요? 그래도 혹시 알아요? 그렇게 절절한 마인드로 아들한테 잘 빌어보면 아들이 눈 감아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 정도는 빌어야 천륜 안 끊길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신혼집 같지도 않은 구렁텅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동네방네 소문나라고 문까지 열어놓고 나와버렸어요. 그렇잖아도 고맙게 남편이랑 상간녀 둘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주더라고요. 그렇게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한 걸로 저는 위자료를 받았고 남편은 정말 가진 돈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된 듯했어요. 뭔 상관인가요? 저는 그저 오래간만에 여유가 생겨 친정 부모님에게도 용돈 주고 저 개인적으로 원했던 구조물의 집도 사고 또 진짜로 면허까지 땄습니다. 의지가 될 줄 알았던 남편이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세상 만물들이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한참 제 시끄럽던 삶도 안정이 돼가고 가게도 제법 유명세를 치렀을 때쯤 상간녀랑 친했던 다른 주방 이모가 슬쩍 상간녀 소식을 말해줬는데요. 상간녀 아들이 지금 사춘기라서 생각보다 더 피 튀기는 싸움 중이라네요. 현재 아들이 성인 되면 자기 엄마 버릴 거라고 난리라 하더라고요. 상간녀가 돈도 없어서 위자료 때문에 집까지 팔고 아들을 강제 전학까지 가게 했으니 아들 입장에선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고 미웠겠습니까? 다 자기 업보겠죠. 남편은 더 이상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본가에 내려가 지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유일하게 걸렸던 존재가 바로 시부모였는데 아무리 밉상인 남자였다지만 그래도 그 자식 부모만큼은 제게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에게 솔직하게 제 상황을 얘기했었고 이런 꼴 보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만 전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답장은 제가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전화라도 올까봐 수신 차단도 해버렸죠.
좋은 사람일수록 작별은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제 인사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해외여행 갔던 거 있잖아요. 주방 이모랑 간 거라네요. 남편이 그때부터 변한 것 같았는데 차마 불륜까진 눈치 못 챘다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지난날 후회해서 뭐 하겠습니까? 역경을 디딘 제가 무너지지 않은 걸로 잘 해결됐다고 봐야죠. 잘못 저지른 사람들이 되레 잘 살면 세상이 너무 재수없을 거잖아요.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크게 깨우쳤던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에 사연을 올릴 일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